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과학의 한계에 있어서 물리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흐름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어서 먼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빛의 입자, 파동,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고양이 패러독스 이런 것들로 혼란을 겪어오더니 최근에는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요. 앞의 세 경우들은 물리세계와 물질 세계 사이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마지막의 얽힘 현상은 이치의 세계와 물리세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치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들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신비스러운 그러한 생각만 부각시키면서 대중들에게 말하고 있죠. 나는 물리학이 물질 또는 에너지마저 전혀 없는 본 바탕, 물리세계 가장 밑바닥인 이치의 세계의 경계면에 이르렀다는 증거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한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함께 요즘 물리학에서 많이 말해지고 있는 Everything Theory, 한국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네 가지 힘들을 모두 통합해서 물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했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죽었던 기본적인 네 가지 힘,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러한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로 해석해 내리는 시도, 그동안에 만유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 힘들은 이미 통합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의 이론 또는 통일장 이론, 이러한 것들로 봐서도 물리학은 이제 최종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과 상황으로 보아 이제 과학, 크게 보면 과학, 좁게 보면 물리학, 최종의 목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연구 단계에 이르렀으면 할 수 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주를 이루고 있는 96%에 이른다고 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이미 이해하고 있고, 다만 응용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96%를 이룬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음의 시간, 음의 공간, 양의 시간, 양의 공간, 그런 이론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 즉 자연의 존재와 변화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큰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리와 이론들을 응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기술, 주로 그것들은 공학에 해당되는데요.
그 일들은 아직도 많이 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즉 응용 기술은 계속 개발해 갈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경향 하나로 요즘은 융합기술 발견되었던 특정 원리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재조합 또는 활용해서 응용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이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응용적인 일들은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응용들에도 결국은 그 종류와 성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융합이나 통합 차원에서 보면 나는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큰 영역의 통합, 과학과 철학, 정신과 물질을 통합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면서 우주에 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서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문이 전문화되기 전인 그리스 시대의 철학은 종합철학이었죠. 그 당시의 철학은 지금의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수사학, 언어학, 정치학은 물론 수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의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분할, 분해, 분석으로 나아가면서 철학이 그 당시에 종합적인 철학이 와해되면서 세분화됐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학문들이 분리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현재의 철학은 죽은 철학, 철학을 위한 철학, 그런 철학만을 저는 형해화된 철학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 철학만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것을 분해해 버림으로써 그리고 더불어서 물리적 증거 위주로 나아가면서 정신과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기능은 이어짐에서 오는데, 즉 연결되어 있음에서 오는데 계속하여 분해하며 물질만을 들여다보면 연결은 끊어져 버리고 본래의 기능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탐구 연구를 해왔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인간을 육체 위주로 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분해해가면서 각 기관, 세포, 분자, 원자로 나아가면서 인간성은 사라져버리고 총체적 인간의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더구나 인간이 밖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능, 다른 사람들과의 작용, 다른 생명, 환경 및 자연과의 작용, 이치, 진리 또는 신과의 작용 이러한 것들은 멀어져 버리고 무시되어 버리고 그래서 인류 삶은 이처럼 육체 위주, 물질 위주, 개인 위주, 당장 위주 거기에 삭막함과 대혼란만이 계속되는 그래서 나는 모두를 하나로 읽겠다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전체를 통합해 보겠다고, 그래서 인간을 제대로 해석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특히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히말라야로 갔었고요. 내가 현재 묵고 있는 이 집을 지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통합을 의미하는 뜻으로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과 한국의 기와 지붕을 합친 모양의 건물을 짓고, 간판으로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곳, 우주 기가 모이는 곳이라고 조그마한 간판을 써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물질과 생명과 이치, 정신과 육체를 모두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따라서 그동안 수없이 대립만 했던 이기, 이론론, 이원론, 성악, 선현설, 유신, 무신론, 유심, 유물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학문으로 하면 과학과 철학에 완전히 통달을 해서 모두를 조금도 모순이 없이 하나로 이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겠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생각이나 이론들, 그런 것들을 모두 그대로 수용하면서 모순을 포함하면서 있지는 못하겠지요. 걸러내면서,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면서 옳은 것들은 선택하고, 부족한 것들은 더 채우고,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새로 이으면서 모두를 하나로 이어서 이해를 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따라서 삶을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조금도 두려움이나 자만심이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간이 육체와 물질 위주로 하는 삶에 그친다면, 이는 극히 유한, 제한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인류 문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해설드릴 내용의 서론으로 하면서 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는 책의 제3편, 이거는 파트 3, 인생은 깨닫는 과정이다, 그런 3편의 시작, 실천, 착함과 아름다움은 궁극적으로 참을 향한다 해서 7장의 1절,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그 부분에서 전반부, 물리세계의 유한성과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물리세계의 유한성으로는 물리세계의 전체 크기와 깊이에 있어서 유한, 우주에서 제일 빠를 수 있는 빛의 속도, 그 빛의 속도에서의 유한, 따라서 변화 속도, 물리세계가 변하는 그 변화 속도에서 한계, 또는 그래서 특정 상태에 있는 물질의 양에서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으로 과학과 기술 발전의 한계로는
물리세계의 유한성,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물리세계의 유한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에 따라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한계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물리적 상대성 및 양면성, 환경의 인위적 변경에 있어서 한계, 과학기술의 역기능 및 부작용, 인간의 수용성의 한계, 인간이 과학기술 혜택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계, 인간의 육체적 삶을 통한 행복 추구에 있어서 한계, 그러한 예를 들어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물리세계 한계와 과학기술에서 오는 한계,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그에 이어서 7.1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후반부로서 물질과 육체 위주 삶의 한계, 그리고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극복하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한 길에는 분해에서 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질에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두 소재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본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곳에서 부연 설명을 첨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세 번째 소재로서 물질과 육체 위주 삶의 한계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물리세계에 속하면서 물질로부터 온다. 그리고 물리세계와 계속하여 교류하며 변해간다. 그래서 육체는 전적으로 물리세계에 종속되며 유형, 유한, 불완전, 상변, 임시, 수동적인 물리세계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육체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기에, 그리고 계속 열려 교류하며 변하는 물리세계에 속하기에 항상 변하고 욕구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며, 또한 언제나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한다. 물리세계 내에서 개체들이 존재하는 데에는 시공간 제약을 받는다. 개체들은 전체가 하나로 열려 교류하며 변하는 물리세계 내에서 항상 적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일한 시간에 유일한 공간을 차지하며 유일한 조건 아래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생명의 개체들은 피할 수가 없이 일정의 수명을 가져야 하며, 자체적으로 갖는 수용의 한계들 역시 매우 뚜렷하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예로는 유유 크기가 한정돼서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많아도 먹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오감 기능들이 한계적이고, 그래서 욕구, 마음에 갖는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다. 그런 비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개체들이 갖는 두뇌의 크기와 유유 크기와 몸집의 크기와 손의 크기와 수명에 한계가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강도와 거리에서 제한성이 있고, 개체가 소화, 소모, 보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제한적이고, 만족도에서도 적정함이나 포화 상태가 있다. 모든 것이 한계적이죠. 그럼에도 인간의 탐욕은 한정을 모르고 무한을 향해서 항상 움직이려는 그런 특성을 갖지요. 일생 쓸 수도 없는 재산을 필요한 만큼 재산의 몇만 배, 탐욕주의자들은 몇만 배 갖고도 부족하죠.
그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남보다 많으면 좋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소유하는 양에서 세계 제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러한 재산들을 끌어모으고 허기증에 걸려있지 않나요? 엄청난 큰 병이지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가 무엇을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며 그것들의 종류와 양은 전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무한히 커지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 스스로 갖는 구심력과 인간의 욕심이 더해져 물질을 무한히 소유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항상 허기증을 느끼며 유한한 물질 내에서 먼저 차지하고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배타하고 충돌하고 싸워야 한다. 물질의 중독성에 취하면 물질의 주인을 빼앗긴 채 몸이 저당 잡혀 살게 되고 변화와 혼란에 사로잡히면 정신을 잃고 이리저리 이끌려 헤매며 살게 되며 물질들의 통하지 않는 막힘에 갇히면 앞을 못 본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물질은 계속하여 변화한다. 변화는 계속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한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양과 색깔과 성질로 변화하면서 사람의 혼을 빼놓는다. 그 변화와 다양성에 끌려다니다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정신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물질의 세계에 푹 빠져서 눈에 헤엄치면서 허덕이면서 때로는 기쁨도 느끼겠지요. 물리세계는 인간의 관점에서 한편은 매우 넓고 다른 한편은 매우 깊다. 넓은 벌판에 놓여지거나 깊은 산이나 두꺼운 벽 속에 갇히면 위치와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서 헤매게 된다. 물질은 앞을 가리기에 물질에 깊이 갇힐수록 더욱 캄캄한 세상을 살게 된다. 물질과 육체를 주로 추구하는 자들이 감옥을 더욱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기업 총수라는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해서 법정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만 그 사람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휠체어를 타고 온갖 제스처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요. 물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가두어 놓으면 더 견디지 못합니다. 정신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감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는 결코 힘들어하거나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도리어 깊은 정신적인 그러한 삶을 즐기거나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은 물리적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신을 추구하는 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감옥은 그다지 두려움의 세상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들은 다양하고 독특한 모양과 소리와 향기와 촉감과 맛들을 갖고 있다. 그런 물질의 성질들에 빠져들면 오감에 유혹되고 중독되고 집착되고 포로가 되어 갇히게 된다. 오감 위주로 사는 사람은 깊은 내면과 정신적 삶을 포기함으로써 인생을 매우 혼란스럽고 피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물질의 변화, 겉 변화 위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많이 겪고 피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물리세계는 전체 하나로 열려 교류하며 변한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는 자는 그러한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두어 두고 소유하려 집착한다. 그래서 물질에 가치를 두고 물질을 즐기며 육체위주로 사는 자들은 매우 집착적이고 탐욕적이고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 돈, 권력 등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쉽게 부패하고 타락한다.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롭게 만든다 하는 마음을 내려놨다. 자신은 모든 마음을, 욕심을 내려놓으니 정말 편하다는 말을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 집착이야말로 자기를 구속하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한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겁이 많고 탐욕적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성이나 돈이나 권력, 성은 여기 섹스를 말합니다. 그러한 물질과 현실에 더 집착적이고 따라서 보수들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욕, 재물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무척 강하지요. 그래서 보수가 쉽게 부패하고 크게 타락하고 그들은 그러면서도 부패한지 타락한지를 모르지요. 그들은 자연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은 죽어서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질과 현실을 좇으며 그곳에서 재미를 느끼고 자신의 능력의 우월성과 존재의 보람을 느낀다. 그래서 출세 지향적이 되고 편법 기회주의적이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보수주의자들 물질, 성, 권력 그런 욕심들이 강하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출세 지향적이고 편법 기회주의적인 성질이 강해서 그런 꾀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이에 반해서 주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자나 성직자들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무척 적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어떠한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항상 자유롭고 따라서 보편적인 평화를 추구하며 대부분 철학자나 성직자들은 진보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질과 육체 위주 삶에는 궁극적인 행복이 없다. 물질만을 보는 사람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한다. 물질 세계만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파악하지 못한다. 과학 물질 문명이 비록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물리적 삶을 풍부하고 편리하게 한다 해도 사람들을 그에 가두어 더욱 어둡게 하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인간의 욕구는 끝없이 채워질 수 없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항상 적정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행위에 있어서 중용이 필요하고 절제, 절도가 따라야 한다. 개체가 수용할 수 있는 만족에는 포화 상태가 있다. 욕심과 탐욕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만족할 수도 없고 만족한다고 해도 결코 행복하거나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스럽고 편안해지고 행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행복도는 더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과학과 물질적 사무 한계를 극복하는 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한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설명드리는데요. 크게 봐서 분해에서 융합으로 나아가야 하고 물질에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사회가 물질 위주 위험한 세상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우선의 방법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우치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해롭고 위험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인성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은 혼을 주인으로 가지며 정신활동을 하는 존재로서 결코 물질과 육체 위주 삶에서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주체는 일생 키워가는 혼이며, 일생은 활발한 정신적 활동을 통하여 혼을 최대한 키워가도록 주어진 과정이지 육체적으로 즐기다 가도록 주어진 과정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는 강도가 크실수록 제 말씀을 더욱 많이, 더욱 열심히 들으셔야 한다고 저는 주문을 해드리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인류 문명이 육체 위주, 현실 위주, 과학이 주는 이점, 물리력의 증대, 물질의 풍부한 소모, 물리적인 편리함, 인류의 과학이 주는 이점,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인류 문명이 육체 위주, 현실 위주, 과학이 주는 이점만을 최종 목표로 나아간다면 인간에겐 일상적인 허기증과 삭막한 경쟁과 충돌과 약탈과 전쟁만이 계속될 것이다. 학문은 계속 분해, 분석의 방향으로 나아왔다. 실체를 이해하기 위하여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해체하고 분해하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분해하면 이어짐이 없어진다. 어떠한 것의 총체적 기능과 전체의 특징은 이어짐을 통해서 나타난다.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지만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이어지는데, 있는데, 연결하는데 기능들이 있게 된다. 분해, 분석을 해버리면 그런 이어짐들이 없어지면서 기능들이 바뀌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과학 물질 문명 위주로 탐구를 하면서 특히 분해, 분석 그 위주로 해오면서 인간으로 보면 인간 전체의 특징,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목표,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이 신, 우주, 자연, 인간을 모두 포함했고 수학, 물리학, 언어, 수사학, 의학,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처세 등 일체를 포함했다. 그 뒤 계속하여 세밀한 탐구,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학문은 계속하여 세분화되어 왔다. 그래서 전문성은 증대되었지만 이 우주상에서 인간의 정확한 위치와 삶의 의미를 잃어왔다. 제가 언젠가 학문이 분해 분석 위주로 가면서 세분화되어가는 그런 예를 나무를 예로 들었었죠. 나무 몸통에서 큰 가지 쭉 나눠지다가 줄기로 해서 나눠지다가 각 잎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바로 옆에 정도 이해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옆에 그런 것 정도를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전문화된 그런 사회가 됐는데요. 전문화된 사회를 좋은 사회로 극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회는 인간이 부품화되어서 전체 기계 속에서 한 부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요. 물론 직업상으로는 현실적인 먹고 살
위한 직업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전문적인 기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전체를 보지 못하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학문의 각 분야는 자체적으로 더 나아가기 힘든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탐구하는 주제나 새로이 얻어내는 연구 결과들에 있어서 최종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큰 몸통에서 줄기와 가지들을 거쳐 잎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거슬러 올라가야 하듯이, 이제는 분석했던 것을 종합하고 통합해 해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응용 방법들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앞에서 저는 통합,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가장 큰 통합, 인간을 제대로 보기 위한 가장 큰 통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인간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모든 것의 이어짐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과 자연, 우주까지 포함하며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을 물질적으로 분해를 거듭하면 한갓, 단백질, 분자, 원자, 쿼크 등 물리적 단위만이 보이게 되며, 인간의 총체적 기능,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의 우주상에서 위치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게 된다. 나는 어디에서 두뇌를 계속 분해해가다 보면 그 물질의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쿼크, 소위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물질의 단위들, 그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 두뇌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두뇌를 아무리 분석해도 도리어 사라지는 쪽으로 가는, 물론 분해 분석을 통해서 다시 통합하고, 분해 분석하면서 통합하고, 그래서 전체를 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은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기능, 또한 외부와의 관계, 외부와의 연결 기능,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인간과 자연과 신과의 관계는 물리적 이어짐에 의한 관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정신의 관계도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이 없다고 하고 혼과 정신과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무지요, 어둠이요, 위험이다. 물질만 해석한다면, 물질만 분해해서 해석한다면 거기에서 마음과 정신을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도 큰 무지, 교만, 어둠, 위험, 이러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물리적 육체가 아닌 신의 영역인 혼과 정신이다. 인간의 주인은 정신의 활동에 의한 혼이며 육체가 아니다. 인간에 있어서 일생은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혼을 키워가도록 주어진 과정이지 육체적으로 즐기다 가도록 주어진 과정이 아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자기 일생에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후대를 통해서 최대한 일찍이 깨달음을 얻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육체가 필요 없다, 육체는 전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인지,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수단이고 과정인지, 육체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됩니다. 정신적 깨달음을 위한 그런 수단, 과정이지 육체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래서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상태의 그런 의미, 그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고, 더 붙여서 성직자들, 신부, 수녀, 비구, 비구니,
천주교나 주로 불교에서 또는 신주교에서도 있습니다만은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진리의 몰두만을 하는 그러한 성직자들 그들의 바람을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런 성직자들이 되어서 일반인보다 더욱 타락한다면 그것은 더욱 큰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후대에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또는 완전한 밝음을 얻는 그런 과정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타락하는 것은 더욱 나쁜 것이고요. 인류는 그동안 육체를 위주로 살아왔다. 삶과 죽음을 육체 위주로 보고 육체적 건강과 장수와 물리적 편리함과 물질적 풍요에 몰두해왔다. 과학은 육체가 속하는 물리세계와 자연을 이해하고 총체적 삶을 편하고 풍요하게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육체 위주 삶이 아니며 물리세계는 유한하고 매우 조건적이어서 과학의 탐구에서는 물론 과학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로움과 편리함과 풍요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은 물리세계에서 결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앞으로는 육체적인 노동은 기계들이 대신하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욕구들은 기본적으로 충족될 것이다. 인간은 앞으로 물리세계에서 한계를 알고 유한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여 더 먼저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벌어지는 배타나 반목이나 갈등이나 투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삶을 벗어나서 서로 존경하며 무한의 정신적 가치의 나눔과 신에 대한 경외로 나아가며 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과학을 탐구해왔던 것 모두를 무시하고 모두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금까지 인류 삶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육체 위주로 하는 육체를 키우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래 육체가 정신적인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또는 과정이 된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살아왔다고 할 경우 많은 면을 긍정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는 현재 인류 나이를 그동안 육체 위주로 키우며 성장시켜온 그래서 혈기가 왕성해진 그러나 정신적인 개발은 거의 되지 않은 혈기만 왕성하면서 잘못된 거만 자만심만 갖는 그러한 19세 정도 나이 인류 전체의 나이를 19세 정도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앞으로는 이제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면 정신개발에 몰두해야 할 그런 시기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인류는 1차의 농경사회, 2차의 공업사회, 3차의 상업 및 서비스 사회를 거쳐 지금은 4차의 문화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 다음으로는 물질과 과학이 주는 혜택을 받되 마음과 정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며 이때는 무한의 진리와 정신을 즐기면서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물론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런 마음과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과학 물질 문명에 더욱 도취되어 자만심만 커지고 육체 위주로 산다면 인류에게는 종말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제가 지난주에 올렸었죠. 인류 종말, 인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따라서 인류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이으면서 종합해서 인간들을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성인이 나타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으로써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인류 종말을 없게 하는 그런 성인이 나타날 것이고 나타날 시기가 되었고, 따라서 전 인류는 그러한 성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더 이상 과학 물질 문명에만 매달려서 위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번 주 해설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이를 정리해보면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1.1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 후반부로서 물질과 육체 이주 삶의 한계와 과학과 물질적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분해에서 융합으로, 물질에서 마음으로, 이런 두 소재를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는 육체는 유형, 유한, 불완전, 상변, 임시, 수동의 특징을 갖는 물리세계에 종속되어 속하면서 항상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서 무한의 욕구에 대해서 수명은 언제나 제한되면서 소모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물질의 양과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 그 다음 만족도에 있어서 포화 상태, 항상 적정함이 필요하다. 물론 중도와 중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측면이 많이 탐구가 되고 있는데요. 유한의 물질 내에서 먼저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배타하고 충돌하며 싸워야 하고, 물질의 변화와 성질에 중독되면 오감에 사로잡혀 피상적인 삶을 살며 계속 끌려다니며 혼란을 겪고 집착, 탐욕, 보수적이 되며 출세 지향적이 되고 편법, 기회주의적이 되며 또한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물질을 육체 위주로 추구하면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물리세계의 특징 및 과학기술의 한계, 특히 과학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풍요와 편리함과 이로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은 물리세계에서 결코 궁극적이고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이에 더불어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삶에서 한계들을 극복하는 길로는 이제 인류는 계속 분해, 분석의 방향으로 나아옴으로써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각 분야들의 탐구, 연구, 그런 한계에 도달하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잃어버려왔던 지금까지의 그런 학문 추구 방법, 그런 것들을 지양하면서 다시 그리스 시대의 종합적인 철학,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이해하는 그런 통합 철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분해에서 융합으로 나아가야 하고, 인간의 주인은 마음과 정신 활동을 하는 혼이고, 인생은 마음과 정신적 활동을 통해 그런 혼을 키워가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결코 물질과 육체 위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물질과 육체 위주의 삶은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런 걸 알면서 인간을 육체 위주로 보고 삶을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이제는 정신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인류가 그동안 겪어온 그런 특징으로 보면, 그동안 농경, 공업, 상업, 서비스 산업을 거쳐서 지금은 문화,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물질과 과학이 주는 혜택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되 육체 이주에서 마음과 정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때는 무한의 진리와 정신을 즐기며 사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 물질, 문명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목표, 최고 가치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위험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등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그런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상, 최고 우수함으로 수여되는 칭호 진선미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7점 2장 아름다움과 착함과 참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 7점 2장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은 한 절을 더 건너서 7.4장에 있는 착함과 아름다움과 근극은 참으로 향한다. 이어짐으로써 착함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면 어떻게 그리고 왜 참에 이르게 되는지 다시 말씀드렸어요. 선과 미를 시공간적으로 계속 확장해가면 참으로 향한다, 진으로 향한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7.4장을 이어지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덕평소 1회를 시작하면서 미스 코리아 진선미 그런데 참 착함 아름다움 진정한 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별도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렸었습니다만은 이 영상물은 비교적 대응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선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에 추가해서 외모보다 마음이 아름다웠던 여인 햇번에 대한 영상물을 간단하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